동명. 동명은 동쪽 창가에 걸어놓은 명이라는 뜻으로 자기 자신의 수양 방법을 설한 것이다. 장난스런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장난스런 행동은 의도에서 만들어진다. 마음에서 나와서 온몸에 드러나는데도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박지 못한 것이고 남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말은 본심이 아니고 잘못된 행동은 진심이 아니다. 말을 잘못하여 그 온몸을 그르치고 미혹에 빠뜨리면서도 자기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남이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짓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나온 것을 자기의 장난으로 돌리기도 하고 생각에서 잘못된 것을 자기는 진실하다고 스스로 속인다. 너에게서 나오는 것을 경계할 줄 모르고 너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으로 책임을 돌리니 오만함을 키우고 잘못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무지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까? 좌우명. 좌우명은 언행과 행실 등 14가지의 실천 덕목을 담고 있는 장혁이 지은 명이다. 말은 반드시 속마음을 다하고 믿음 있게 하며 행실은 반드시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하라.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며 글씨는 바르게 법도에 맞게 쓰라.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고 장중하게 하며 의관은 반드시 엄숙하게 정돈하라. 걸음걸이는 반드시 안정되고 세심히 하며 가만히 있을 때는 바르고 고요하게 하라.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계획을 세워 시작하며 말을 내뱉을 때는 행동으로 돌아봐라. 일사의 덕행을 반드시 굳게 지니되 승낙한 일은 반드시 신중히 응하라. 좋은 것을 보면 나에게 나온 듯 여기고 나쁜 것을 보면 나의 병통인 듯 여기라. 무릇 이 40글자는 모두 내가 살피지 못한 것이니 이것을 써서 자리 한쪽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며 경계하고자 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퇴계 이황 선생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질문 하나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퇴계가 더 훌륭할까요? 율곡이 더 훌륭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이 더 훌륭한 유학자일까요? 율곡 이 선생이 더 훌륭한 유학자일까요? 예, 잘 모르시죠? 퇴계 선생은 1000원짜리 지폐에 초상화가 있고요. 율곡 선생은 5000원짜리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훌륭합니까? 우스갯소리인데 많이 쓰는 건 1000원짜리고 5000원짜리 잘 안 쓰는데 액면이 높죠. 요즘에는 신사임당 율곡 선생 어머니가 5만원권에 등장해서 율곡 선생이 더 훌륭하지 않냐, 뭐 농담 삼아 그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퇴계가 더 훌륭한가요? 율곡이 더 훌륭한가요? 비전문가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다들 두 분 다 훌륭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뛰어난 분은 율곡 선생인데 총명하신 분, 심정적으로는 퇴계 선생님을 좀 더 이렇게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걸 봤냐 하면 여러분 대학에 입학하면 전체 수석 장학금은 4년 장학금을 주잖아요. 단과대학 수석 장학금은 2년 장학금을 주거든요. 제가 성대 입학해 보니까요. 성균관대학교 전체 수석 이름이 퇴계 장학금이고요. 단과대학 수석이 율곡 장학금이에요. 퇴계를 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퇴계와 율곡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퇴계 선생은 난 지 7개월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평생 병으로 허약하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최고의 유학자의 반열에 오른 분이 퇴계 선생님이에요. 근데 율곡 선생은 날 때부터 천재였어요.
율곡 선생님 별명이 있거든요. 구도장원공이라고. 과거 9번 시험에서 장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경이적인 겁니다. 퇴계 선생, 율곡 선생은 책을 읽을 때도 몇 줄을 한눈에 딱 읽어서 필름 찍듯이 딱딱 넘기셨다는 거죠. 한 번 읽은 책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고 암기를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최고의 선비가 되신 분. 율곡 선생은 날 때부터 천재였다가 계속 장원만 하신 분. 율곡 선생, 퇴계 선생은 많이 떨어집니다. 과거 시험에. 율곡 선생은 9번을.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를 다 수석 합격한 것보다 더 어렵죠. 거기다가 신사임당 어머니가 영재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총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퇴계 선생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수양을 해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게 퇴계 선생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율곡 선생의 관심은 나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진 사람들인데 왜 이 땅 조선은 훌륭한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할까? 그래서 내가 벼슬을 나가서 이 땅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율곡 선생의 우선적 관심입니다. 여러분, 수기 치인 들어보셨죠? 수기는 나를 수양하는 것, 치인은 남과 조화롭게 해서 잘 다스리는 것. 유교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두 분 다 강조했지만 내가 성인이 되는 걸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분이 퇴계 선생님이고 이 땅을 태평성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적인 관심인 게 율곡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이게 퇴계 선생님의 우선적 관심.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처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혁시킬 수 있을까가 율곡 선생님의 관심. 그래서 퇴계 선생님은 벼슬을 임금님이 내려도 계속 사양하는 게 평생이고요. 율곡 선생님은 어떤 벼슬을 내려도 최선을 다해서 벼슬을 한. 왜? 사회를 개혁해야 되니까. 그게 이 두 분의 차이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율곡 선생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선생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유교식으로 말하면 대동사회, 태평성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선적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적인 관심을 실현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 땅을 태평성대로 만들려면. 그렇죠. 이 땅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공자 같은 분이 되면 그분이 이 땅의 백성들을 정말로 친자식처럼 사랑하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태평성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을 성왕으로, 거룩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벼슬을 하고 끝없이 개혁안을 올리고 끝없이 상소문을 올린 게 율곡 선생의 평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율곡 선생의 상소문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 상소문은 1569년 8월에 율곡이 선조 임금에게 맹자를 가르치면서 올린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으로서는 한 시대의 사조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그 사조가 잘못되었으면 마땅히 그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한 뒤를 이어받아 선비의 습속이 쇠약하고 나태해져서 한갑 봉급을 받아 먹고 자기 한 몸 살찌울 줄만 알았지 정말로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충군 애국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시속의 풍조가 이러니까 선조 임금께서는 마땅히 크게 이를 성취시키시겠다는 뜻을 분발하셔서 선비의 기풍을 진작시키신 뒤에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조 임금이 17살에 임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율곡 선생이 이듬해 이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지만 이 땅을 태평성대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 상소문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민생은 곰핍하고 풍속은 엷고 약해졌으며 윤리는 무너지고 선비의 습속은 바르지 못한데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2년째가 되었는데도
그 다스림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전하의 공부가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율곡 선생이 상소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율곡 선생의 상소문을 들었던 저 조정의 선비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 땅의 선비들이 다 저 모양입니다. 자기 배만 불릴 줄 알고 봉급만 받아 먹을 줄 알지 이 땅을 바로 개혁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그렇게 영민하신 분인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워지고 곤핍해지는데 그냥 두고 보십니까? 더 진작하셔서 공부에 매진하시고 이 땅을 태평성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죠. 참 율곡 선생의 이 조선이라는 땅을 태평성대로 만들기 위한 열정도 대단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추상 같은 기상이 참 대단하지요. 한 달 후에 1569년 9월 달에 상소문 제가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사화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어리고 자연재해가 많았어요. 지진도 있었고요. 천둥이 치고 아주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그때 율곡 선생이 상소문을 올립니다. 지금의 천재,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과 때로 일어나는 변란은 옛적에 없었던 반데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 떨며 다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를 위해서 헤아려 보건대 널리 좋은 계책을 구하셔서 시대를 구제하는 데 급급하셔야지 깊숙이 팔짱만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서는 안 됩니다. 200년 조선의 종사가 날로 위태로워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크게 떨쳐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상소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그저 벼슬 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 잘 그냥 먹고 산다 이런 마음이면 저런 상소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율곡이 이 땅을 대동사회 태평성대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상소가 여러분 1569년 9월에 올린 상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보다 한참 전에 1545년에 사화 중에 을사사화라고 있습니다. 그 을사사화의 처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소문을 율곡에 올립니다. 나라가 정의롭게 기강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이 잘못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을사사화의 가짜 공훈을 깎아주십시오 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상소문을 몇 번 올리느냐? 41번 올립니다. 여러분, 41번. 을사사화로 많은 무죄한 선비들이 100여 명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안 된 겁니다. 그걸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선조 임금에게 41번 올립니다.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인데요.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건의하실 때 제가 이렇게 잘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41번을 상소를 올린다는 건 이거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자신의 안위는 전혀 돌보지 않은 거죠. 이 땅이 태평성대가 되기 위해서 임금님이 바로 서야 하고 조정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 41번의 상소를 올린 율곡 선생입니다. 1574년에 율곡이 39이 되었을 때 만은봉사라는 10,000가지 단어를 써서 개혁안을 올립니다. 그게 그래서 만은봉사거든요. 그 어려운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정의 신하들에게 좋은 의견을 내달라 하니까 만은봉사를 올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600자입니다. 그 만은봉사에 여러 가지 개혁안을 쭉 올리는데요. 그 개혁안 중에 마지막 결론 문장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건대 지금의 세상일은 날로 그릇되어 가고 있고 백성들의 기운은 날로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세도를 부렸을 때보다 더욱 심한 듯하니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지나간 정부가 남긴 혜택은 다 하고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남겨놓은 해독이 작용을 일으켜서 훌륭한 논의가 비록 행해진다 하더라도 백성의 힘은 바닥이 나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실로 이와 같으니 10년이 못 가서 반드시 화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화란을 임진왜란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신은 율곡 저는
나라의 은총을 받아 100번 죽는다 해도 보답하기 어려운 정도이니 진실로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끓는 가마솥에 몸이 던져지고 도끼로 목이 잘리우는 형벌을 받게 된다 해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율곡이 개혁안을 낸 겁니다. 정말로 이 개혁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제가 10번을 죽어도 저는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그걸 올리니까 선조 임금이 참 훌륭한 개혁안이다 하고는 개혁을 끝내 실천하지 않습니다. 또 율곡 선생이 아주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사직을 합니다. 그 율곡 선생의 일생은 벼슬을 내리면 벼슬을 받아 최선을 다하고 또 그거 개혁되지 않으면 사직하고 또 벼슬을 받고 평생 사회개혁에 힘썼습니다. 벼슬을 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청주 목사 시절에 율곡 선생이 향약, 중국에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서 향약을 제대로 시작하게 된 분이 율곡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덕을 권하고 이웃인 일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향촌에서 서로 돕도록 하는 자율적인 선도기관이 향약이죠. 그래서 청주에 목사로 있을 때 그 향약 제도를 실제로 하는데요. 오래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율곡 선생이 강조한 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네에 상이 나면 서로 도와라. 나이가 찬 처녀가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면 서로 좀 도와서 가정을 이루도록 해라.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환자가 있어서 농사를 못 지으면 그 사람 농사는 서로 힘을 합쳐서 도와주라. 그래서 여기 우리 마을이 행복한 마을이 되고 소외되는 사람,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형제자매처럼 도와라. 이렇게 율곡 선생이 그런 제도를 펼쳐냅니다. 그렇게 평생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과로가 되셨죠. 여러분, 퇴계 선생은 병약했지만 1501년에 태어나셔서 1570년에 돌아가세요. 근데 율곡 선생은 1536년에 태어나시거든요. 그런데 1584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49세밖에 못 사세요. 왜 그러셨을까? 너무 벼슬하느라고 무리하신 거죠. 그래서 율곡 선생이 끝내 49에 돌아가십니다. 그때 돌아가실 때도 참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율곡 선생이 너무너무 병약해서 누워서 그냥 혼절한 상태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조정에서 관리를 보냅니다. 우리 지금 북한 쪽에 있는 함경동 쪽에 국경 변방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율곡 선생한테 가서 묻고 오라. 워낙 희대의 천재니까. 그리고 조정에서 신하가 온다니까 율곡 선생이 죽어가면서 나무를 일으켜라 그럽니다. 자손들이 말리죠. 아버님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시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 임금이 보낸 자가 오는데 어찌 신하된 도리로 내가 누워서 맞이할 수 있으랴. 그게 율곡 선생의 마지막이거든요. 제가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된 율곡 선생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걸 한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조 판서 이이가 죽었다. 이이는 병조 판서로 있을 때부터 과로로 인하여 병이 생겼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세가 악화되었으므로 임금이 의원을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다. 이때 서익이 순무어사로 관북에 가게 되었는데 임금이 이이에게 찾아가 변방에 관한 일을 묻게 하였다. 자제들은 현재 병이 조금 차도가 있으나 몸을 수고롭게 해서는 안 되니 만나지 말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이이는 말하기를 나의 이 몸은 다만 나라를 위할 뿐이다.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병이 더 심해져도 이 역시 나의 운명이다. 하고 억지로 일어나 맞이하여 입으로 6가지 조항의 방도를 불러주었는데 이를 다 받아 쓰자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소생하더니 하루를 넘기고 죽었다. 향년 49세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도 놀라서 소리를 내어 슬피 통곡하였으며 3일 동안 소략한 반찬을 들었고 위문하는 은전을 더 후하게 내렸다. 백관의 관료들과 관악의 선비들, 병사들, 그 밖에 여러 벼슬아치들, 작은 벼슬하는 이들, 종들까지도 모두가 달려와 통곡하였으며 궁벽한 마을의 일반 백성들도 더러는 서로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백성들이 복이 없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발이 나는 날 밤에는 멀고 가까운 곳에서 집결하여 전송하였는데 횃불이 하늘을 밝히며 수십 리에 끊이지 않았다. 이인은 서울에 집이 없었으며 집 안에는 남은 곡식이 없었다. 친한 이들이 수의와 부의를 거두어 염하여 장례를 치른 뒤 조그마한 집을 사서 가족에게 주었으나 그래도 가족들은 살아갈 방도가 없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퇴계 선생도 쉰이 되도록 집이 없었고요. 율곡 선생도 그 훌륭한 분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한국 기독교가 왜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제가 유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퇴계 선생 같은 성도, 율곡 선생 같은 기독교인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많았는데 점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그렇게 변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두 분을 서로 사랑하던, 존경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제 존경하는 지도 교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퇴계나 율곡이 이렇게 훌륭한데 한국 유교가 지금 얼마나 지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유학자로서 어떻게 하면 유교가 부흥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독교 쪽에 통찰을 얻고 싶어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한참을 계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공자가 다시 나와야지. 그래야 유교가 부흥하지. 배목사,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나? 수많은 기독교 채널이 있지 않은가? 그 채널에서 사람들이 채널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배목사가 설교할 때, 아, 저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저 목사님 설교라면 종교가 없는 나도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불교인인 나도 저 목사님 설교는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하고, 목사님이 나왔을 때 채널을 고정할 수 있는 목사님이 나오면 기독교는 성공한 거야. 공자가 나와야 유교가 부흥하듯이 저 목사님이라면 종교와 관계없이 고개 숙이고 배워보고 싶고, 저 교회라면 내가 다녀보고 싶다. 그게 기독교에 부흥하는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퇴계를 소개하고 오늘 율곡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퇴계와 같은 거룩한 삶을 향한 치열함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율곡 선생처럼 정말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유교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복음을 모르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비록 목사로서 두 유학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선한 자극을 받으시고 진리를 간직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